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제1강 외환에 대한 기초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우선 언제 외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가라는 것인데 언제 우리는 외환 문제에 직면하게 될까요? 외국에 여행을 갈 때라든가 상품 및 용역을 해외로 수출을 하거나 혹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입을 할 때, 혹은 해외에 증권이나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혹은 외국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을 하거나 혹은 대여를 할 때 우리는 외환이란 요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왜 외환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까요? 재화와 용역은 국제적이에요. 재화와 용역은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죠. 그에 비해서 통화는 국가적이죠. 국가적. 국내적, 국가적이에요. 국가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환이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화와 용역은 국가가 달라도 그 가치가 유지가 돼요. 통용이 돼요. 그 가치가 유지가 되죠. 재화나 서비스는 국가가 달라도 국가와 관계없이 어디서나 그 가치가 유지가 되고 통용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화폐, 통화죠. 화폐는 국가마다 다른 형태로 통용이 되죠. 다른 형태로 통용이 돼요. 따라서 용도에 따른 적합한 형태의 통화로의 교환이 필요해요.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통화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외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환이란 것은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종류의 통화 간의 교환 행위. 외환이란 서로 다른 종류, 이종 통화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통화니까 줄여서 이종 통화 간의 교환 행위를 외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외환의 정의는 추상적 의미예요. 추상적인 의미. 서로 다른 통화 간의 교환 행위. 서로 다른 종류의 통화 간의 교환 행위가 외환인데 이 의미는 이 외환이란 정의는 추상적 의미고요. 그리고 이 외환은 이게 줄임말입니다. 사실은 외환 거래란 뜻이에요. 원래는 외환 거래,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해서 외환 거래라고도 합니다. 근데 줄여서 보통 그냥 외환이라고 해요. 외환 거래라고도 하고 줄여서 외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외환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게요. 정리를 해볼게요. 외환이란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추상적 의미의 외환이란은 뭐라고요? 추상적 의미의 외환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통화 간의 교환 행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로 다른 종류의 통화 간의 교환 행위. 자, 이종 통화 간의 교환 행위예요. 서로 다른 통화 간의 교환 행위를 우리가 외환 거래라고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의미의 외환이란 구체적 의미, 그러니까 추상적 의미는 서로 다른 통화 간의 교환 행위를 외환이라고 하는데 구체적 의미로서의 외환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그 자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외화 표시 은행권, 수표, 환어음, 은행잔고, 예금 등등 그러니까 외화로 표시된 은행권이나 수표나 환어음이나 은행잔고 및 예금 등등이고요. 그리고 외국 화폐, 그 자체 외국 화폐죠. 구체적인 화폐잖아요. 외국 화폐 및 그에 대한 청구권, 그러니까 청구권,
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 의미로 말하면 그냥 외국 화폐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고 그에 관련된 청구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외화로 표시된 은행권이나 수표나 환원이나 은행 잔고, 예금 이런 것들이 바로 구체적 의미의 외환입니다. 외환. 그러니까 이때의 외환은 이때 구체적 의미로서의 이때 외환은 대외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외화 표시 청구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외화는 대외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외화 표시 청구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내의 수출업자가 수출 대금으로 미국 달러를 수취를 했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출 대금으로 뭘 받았어? 달러를 받았어요. 그리고 원화로 환전하지 않았어. 환전을 하지 않고 장래에 미래에 해외로부터 원료 구입을 할 때의 그 결제를 위해서 미래에 앞으로 원료를 해외로부터 구입을 할 때 결제를 하기 위해서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 경우 외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외환이 발생했나요? 외환이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환이 발생했나요? 그러니까 그냥 달러만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환전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나중에 해외로부터 원료를 구입을 할 때 결제를 하기 위해서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이 경우에 외환은 발생했나요? 어때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발생하지 않았죠? 그냥 수치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중 통화 간에 서로 다른 통화 간에 교환 행위가 없었어요. 서로 다른 통화 간의 교환 행위가 없었으니까 행위가 없었으니까 외환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이 경우는 국내의 수출업자가 외환을 소지하고 즉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따라서 해석을 하면 전자의 외환은 전자의 외환은 앞에서 설명한 추상적 의미의 이거는 추상적 의미의 외환을 말하고요. 교환 행위는 요거는 그리고 후자의 외환은 외환을 보유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화폐 그 자체니까 이거는 구체적 의미의 외환이에요. 외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추상적 의미와 구체적 의미의 외환의 정의는 그 쓰임새에 따라서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교환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그거는 추상적 의미의 외환이고, 그리고 그 외국 화폐 그 자체는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혹은 외국 화폐로 표시된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는 뭐예요? 구체적 의미로서의 그냥 외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국환. 앞에서 외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내국환은, 그냥 반대죠, 반대. 외환의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저는 바로 내국환이에요. 자, 환의 개념은 무슨 의미냐면은, 요 환이라는 의미는, 원래 이게, 환은, 이 환은, 이때 하나의, 환은 개념은 원래 경제에서 개념은 모든 경제 거래에서 수반되는 화폐적 채권 채무 관계의 결제예요. 그러니까 거래에서 이 화폐가 채권자와 채무자가 거래를 하다 보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 화폐를 지급하는 그 관계를 말하는 거죠. 결제를 하는 거죠. 이 결제. 채권 채무 관계의 결제를 의미합니다. 환은. 그러니까 이때 하나의 국가 안에서 동일한 화폐사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환을 내국환이라고 하고요. 이종 화폐사에 이루어지는 환을 외국환 또는
줄여서 그냥 외환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내국화는 외환의 반대말이다. 해서 내국화는 그래서 동일한 화폐사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환을 내국환이라고 한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외환의 중요성인데 외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반 개인 혹은 기업,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기업의 입장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자, 수출을 한다고 합시다. 상품을 생산해서 수출을 해요. 그 이상으로 외환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다시 말해서 무역 거래가 동전의 앞면이라고 한다면은 자, 무역 거래죠. 그러면은 이 무역 거래에 연루된 무역 거래와 수반되는 외환 거래, 무역 거래에 연루된 외환 거래는 동전의 뒷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무역 거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죠. 당연히 외환 거래는 외환 문제는.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이 외환의 문제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혹은 외환으로부터의 인식을 하고 있지만 외환 위험으로부터의 그 외환 손실의 속수무책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업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이익이 열심히 물건 만들어서 생산해서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열심히 만들어서 수출했는데 어떻게? 그 동전의 양면인 외환거래로부터 인한 손실, 이 외환거래로부터 손실이 발생해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상쇄돼 버리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외환거래 손실로 상쇄되어 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이는 왜 그러냐? 외환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외환에 대한 인식. 외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개념, 외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개념이 없어요. 인식이 부족해요. 인식이. 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알고 있지만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는 경우. 이로 인해서 어떻게? 외환 손실의 속수무책인 거죠. 외환 손실로 인해서 영업이익을 다 까먹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물건 만들어 수출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죠. 왜? 외환 손실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죠.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와 같이 외환은 아주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중요한데, 혹은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환율 관리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외환을 잘 활용하면은 외환 위험을 피하거나 이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회피할 수 있어요. 혹은 줄일 수도 있어요.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피하거나 줄임으로 인해서 외환 손실을 없애거나 피하거나 줄여서 어떻게 외환 손실을 없애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외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잘만 활용하면은 외환을.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아주 많다는 얘기죠. 특히 우리나라 한국의 기업의 경우 어떻게 일반적으로 요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환 차손익의 변화가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외환은.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사례를 실제로 사례를 보면은 사례 1.1과 1-4, 1-5인데
이처럼 외환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기업들은 외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사례 1-1, 1-4, 1-5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표에서 보이시는 요 사례 1-1은 외환수지 적자 및 흑자 그 상의 10계사를 나타내고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이 요게 외환수지 적자 상의 10계사예요. 10계사. 단위가 억원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외환수지 흑자 10계사고요. 보시면은 이 현대전자 같은 경우 외환 적자액이 무려 4,092억 원에 달합니다. 4,092억 원. 이러한 그 4,092억 원에 달하는 외환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경상 손실이 경상 손실이죠, 지금요. 손실입니다. 이거 세모 삼각형은 요거는 마이너스란 의미인데, 손실이 2조 3,295억 원인데, 요 손실의 외환 적자액이 약 20%나 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가 넘어요. 손실의 20%를 상회하는 금액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전력도 그리고 한국전력, SK도 보시면은 한 해 동안에 외환 적자액이 각각 4천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환 적자 상의 10계사의 요 전체 손실 금액, 적자액 규모죠. 2조 7,352억 원이 요 10계사의 그 외환 적자액인데, 외환 흑자 요 10계사의 외환 흑자액 1,634억 원. 요거, 그러니까 10계사의 적자 규모가 요게 요 흑자 규모, 10계사의 흑자 규모에 요게 17배나 달한다는 얘기죠. 17배. 자, 이와 같이 엄청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외환 적자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자료는 2000년도 한 해에 대한 거지만 거의 많은 기업들이, 한국의 기업들이 매년 외환 손실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환 차손 또는 기업의 경상 이익에 비해서 요 외환 적자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사례 1-4 한전의 경우입니다. 한전 같은 경우는 2009년이에요. 한위험을 방치했다가 단번에 5천억 원을 날려버렸어요. 5천억 원. 2006년에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이 한전에서 1조 원짜리 해외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1조 원짜리 해외 채권을 발행을 한 다음에 그 관리를 안 한 거죠. 즉 해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안 했습니다. 해지를 안 해서 어떻게 1조 원짜리 해외 채권이죠. 그런데 얼마를 갚았냐면 1조 5천억 원을 갚은 거예요. 1조 원에다 이자 붙여서 조금 갚으면 되는데 5천억 원이 더 들어간 거죠. 5천억 원이에요. 5천억 원이.
이 5천억 원이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5천억 원. 응? 5천억 원. 그러니까 리먼이 파산하고 환율이 급등하는데, 그런데 정기 위험 관리위조차 열지 않고, 다시 말해서 그냥 방치한 겁니다. 전혀 외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관리를 안 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 무려 5천억 원가량 손실을 봤다는 얘기죠. 방치한 거예요. 환위험을. 한국전력의 요 공사가 환위험을 방치함으로써 어떻게 5천억 원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5천억 원이 뭐 에이름입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외환을 관리를 잘못하거나 혹은 방치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요 환율 피해 대책에 대한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례 1에 옵니다. 해서 중소기업의 환위험 피해 사례를 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 환위험 피해 사례입니다. 피해 사례. 환위험을 당한 그 피해 사례. 환위험 피해 사례인데 2013년에 조사한 자료예요. 2014년 2월에 조사한 자료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피해를 입지 않은 기업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시면은 약 93%가 전부 어떻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그리고 피해를 입지 않은 기업은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가전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 완전 모든 기업이 피해봤고요. 피해를 입었고요.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수출 중소기업에 최근에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환율 하락에 따른 피해 현황을 조사를 한 거예요. 했더니 93%가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피해를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그리고 고무 플라스틱이나 정보통신기기 등등 보시면은 전부 다 90% 이상이죠. 조선 플랜트 기계, 정밀기기, 그 다음에 음식료 등등도 거의 뭐 90%에 가까운 석유화, 섬유의복 이렇게 보시면은 철강 금속도 86.2%. 자, 중소기업 앞에서 우리가 대기업을 봤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자, 환율 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떻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국 기업들은 왜 매년 이와 같이 많은 아주 큰 외환 손실로부터 벗어나지 못할까라는 얘기죠.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환율 변동에 대한 외환 차손익 규모가 그 큰 이유, 아주 큰 이유는 외환 차손익의 규모, 외환 손실의 규모가 큰 이유는 순부채 규모가 크다는 얘기. 한국 기업들의 달러화 순부채 규모가 크고, 그리고 환율 변동에도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환율이 변동하는데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순부채 규모가 커요. 달러화, 그러니까 외화표시 부채, 순부채 규모가 큰 것. 그리고 효율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효율적으로 혹은 방치를 하거나 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외환 차손익 규모가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달러와 순부채 규모가 크면은 당연히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상환시에
그 부담은 커지겠죠. 자, 부채 규모가 크면은 어떻게 당연히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어떻게 그로 인해서 입게 되는 상환할 때 그 부담이 커지게 되겠죠. 부담이. 즉 뭐예요? 손실 규모가 갚아야 하는 외채의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만큼 커지는 만큼 손실을 입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외환에 대한 인식 부족,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대응에 소홀히 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응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원인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국제금융의 수준은 다른 경쟁 국가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이는 각종 경제 통계 보고서에서 쉽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순부채 규모가 크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인식이 부족해서 외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외환차 손실 규모가 크고 손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외환은 기업의 개별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외환의 가치, 즉 환율의 변화는 수출입과 국내 금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 개별적인 기업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기업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외환의 가치, 즉 환율의 변화는 외환의 가치 변화는 수출입과 국내 금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당연히 환율 변화가 수출입에 그다음에 국내 금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국민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즉 국가 경제, 국가의 국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특히 1980년대 이후부터 시작하여 90년대 이후에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요 금융 자유화의 일환으로 자, 80년대에 금융 자유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 자유화가 심화가 되죠. 90년대 이후에 활발하게 자유화가 전개가 돼요. 금융 자유화가로 인해서 어떻게 외환의 금융의 자유화로 인해서 어떻게 외환의 유출입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외환의 유출입이 증가되어 왔어요. 이에 따라서 어떻게 환율, 그 다음에 외환 거래와 국내 금융 지표와의 그 연계성이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환율 및 외환 거래와 국내 금융 지표와의 그 연계성이 더욱 밀접해져 확대되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